2025년 폐업 자영업자 수는 적어도 105만 정도에 이를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 폐업 자영업자 수가 100만이라는 것은 역대 최대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최고치를 또 경신한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결국에 이렇게 경제 안 좋고 내수도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러면 투자를 우리가 좀 잘 해서 거기서 뭔가 좀 돈을 벌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개인들은. 제가 2026년 경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될 대주제가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김광석 실장님 모시고 최근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그 사이에 또 한국 경제가 더더욱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자영업자 폐업 얘기들은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네. 너무 힘들다 요즘에 뭐 그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구조조정 얘기들도 맞아요. 나오고 있고 네, 자영업 폐업이 100만이 넘었다고. 네.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심각한 건지 네. 심각하다면 뭐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아침에 이렇게 촬영하러 왔는데 얼굴이 팅팅 분 게 자영업자 경기 회복 차원에서 네. 맥주를 한잔 했습니다. 어제. 예, 네. 어젯밤에. 농담입니다. 아 근데 요즘에 진짜 자영업 가게들이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2025년을 전망할 당시에 네. 굉장히 죄송하지만 자영업자 폐업자가 100만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물론 그 전망이 좀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100만 폐업에 달했습니다.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비임금 근로자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총 취업자가 대략 한 2,800만 명이에요. 취업자로. 네. 그럼 취업자 중에 일부가 임금 근로자, 월급 받는 분들, 그리고 월급 받지 않고 셀프 인플로이드, 스스로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들, 네. 사업 소득을 영위하는 사람들, 이들을 비임금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 비임금 근로자 규모가 보시는 것처럼 줄어들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네.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2025년은 2024년보다도 더 줄어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지금 창업이 줄었느냐? 창업이 줄진 않았어요. 창업은 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자발적 창업이 아니라 비자발적 창업이라고 합니다. 생애 주된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특히 70년대생이 대거 은퇴를 하기 시작했죠. 물론 베이비붐 세대도 우리나라 인구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지만 70년대생들도 못지않게 많죠.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0년대생이 쉽게 말하면 50대죠. 50대가 대거 생애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산업이라든가 네. 국내 제조업이라든가 또 대형마트라든가 몇몇 기업들의 구조조정 여러분 소식 알고 계시죠? 더군다나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 하에서 네. 국내 설비 투자를 못해요. 그리고 몇몇 기업들 예를 들어 지금 아틀란타가 화제이지만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을 건설하는 그런 대기업들 보면 대기업들만 나가 있지 않아요. 그 대기업의 앞단에 있는 공급업체 이들은 거의 대기업급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중견기업들 네. 여러분들에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이에요. 왜냐하면 B2B 기업이니까 네. 소비자들은 덜 만나요. 이제 그런 기업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밸류체인이 같이 이동해요. 자동차 기업이 가면 자동차 부품사들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가니까 국내에는 일자리가 더 줄어요. 신규 투자가 줄어드니까 더 줄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데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50대 생애 주된 직장에서 일하던 이 인력들이 대거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희망하는 건 뭘까요? 재취업입니다. 네. 재취업을 희망하지만 재취업 일자리가 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선책으로서 선택하는 것이 창업인 거예요. 네. 내가 동네에서 흔히 보던 업종으로 창업을 하니까 다 창업입니다.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창업보다 폐업이 더 많은 구조죠. 그러니까 이 임금 근로자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창업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폐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산수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폐업의 규모를 보니까 제가 전망했었던 것이 이제 2024년 기준 통계, 2025년 기준 통계는 26년에 또 나오겠죠. 제가 또 역시 안타까운 전망을 말씀드린다면 2025년 폐업 자영업자 수는 적어도 105만 정도에 이를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2024년 폐업 자영업자 수가 100만이라는 것은 역대 최대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최고치를 또 경신한다라고 보여져요. 네. 여기서 왜 이렇게 자영업자가 구조조정이 또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임금 근로자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전개되고 있고 그게 또 자영업 구조조정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가 뭐냐면 대략 한 아까 2,800만 취업자가 있다고 했는데 2,200만 명의 임금 근로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임금 근로자의 소비 패턴이 어때요? 생활비를 줄이자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익남 TV에서 아마 2023년 경제 전망할 때 그때부터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표현을 했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이게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표현은 뭐냐면 평균 실질 소득이 줄어들 거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실질 소득, 그러니까 명목 소득은 줄지 않고 유지되는데 물가 상승 속도보다 소득 증가 속도가 느리니까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네. 임금 근로자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소비를 아끼는 거예요. 근데 소비를 아낄 때 무슨 소비를 먼저 아낄까요? 줄여도 되는 소비를 그러겠죠. 아껴요. 줄여도 되는 소비가 가장 대표적으로 외식업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100만 폐업이 있었는데 그 100만 폐업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매, 서비스업, 음식점업. 건설업 쪽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건설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임대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만 네. 어쨌든 이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점업 이 3대 업종이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점업이 다 창업이고요. 다 폐업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의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창업이 이루어지는데 창업도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점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근데 임금 근로자들의 소비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주로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장업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들의 구조조정과 함께 자영업의 구조조정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국 경제를 보는 가장 안타까운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이나 뭐 양질의 좀 고액 연봉을 받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아져야 네. 그게 또 이제 내수를 살리고 내수가 살아나야 또 이런 자영업들도 잘 될 텐데 네.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양질의 고액 일자리들이 좀 해외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실 만한 그런 기업들의 뭐 주재원 교육을 좀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재원으로 현재 나가 있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이 줌 수업으로 그 300인의 주재원 약 200여 개 나라에 파견 나가 있는 한 300인의 주재원을 한 시간 동안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주재원 교육이 오프라인 나가기 전 주재원, 네. 파견 주재원, 그리고 나갔다가 돌아온 주재원, 여러 주재원들이 있는데 그 주재원 교육을 하다 보면 더 그들의 이제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 정말 우수 인력들이 특히 미국 같은 나라로 지원해서 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조지아주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재원들이 더 파견 나가기가 좀 꺼려지는 요소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저는 약탈적 경제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양상 속에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건설을 누가 합니까? 삼성물산 출신이시지만 네. 삼성물산이 뭐 하는 회사냐면 도시건설하고 공장 지어주는 회사예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하는 회사인 거예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해양 플랜트 만들어주는 회사.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쉽게 말하면 가서 공장 짓는 거예요. 공장 짓는 여정에 국내 주재원들이 많이 파견 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파견이나 그리고 이제 공장이 완성되면 거기 공장을 가동하는 인력 중에 전체 직원 중에 핵심 인력들이 많이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주재원, 파견 인력, 뭐 노동 인력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는데 그러니까 일자리도 다 뺏기는 거예요, 미국으로.
일자리도 뺏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체인 자체가 뺏기는 거. 저는 가장 걱정되는 거, 이 관세 전쟁의 여파로 가장 걱정되는 건 대기업의 수출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 그거 아닙니다. 대기업들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할까,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내수 소비 시장으로 공급할까.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기업들이 이동하고 나면 국내 지역 경제, 그 밸류체인이 망가지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자체가 줄어요. 이 부분 중요한 얘기가 임금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고 표현했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소득이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임금 근로자로 남아 있는 분들의 평균 소득도 감소하는 거지만 남아 계시지 않은 인력, 비취업자의 소득은 0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외한 평균 소득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냥 근로자로서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비취업자, 네. 실업자를 포함한 뭐 폐업하고 쉬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이분들은 지금 포함이 안 된 소득을 감안한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 우리 국내 취업 혹은 비취업자로 남아있는 계층들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끼는 게 외식비인 거고, 그 외식비를 아끼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음식점업의 매출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자료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 자료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충격적이었는데,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충격인데요. 네. 이게 소매 판매액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코로나19 때 이례적인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22년부터 계속 4년 연속 감소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년 연속 소매 판매, 제가 2년 전에 뭐라 했냐면 2년 연속 소매 판매액이 감소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다. 또 1년 전에 뭐라 했냐면 3년 연속 소매 판매가 감소하는 건 처음 보는 네. 일이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면 4년 연속 소매 판매가 감소하는 일은 정말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실제 팩트잖아요. 내수가 엄청 안 좋다는 거네요. 내수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수 소비의 직격탄이 바로 이 매출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업이나 유통업이나 외식업체, 바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인데, 결과적으로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 구조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까를 조사한 결과 가장 대표적으로 이 소비 위축 때문에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그게 가장 절대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 만큼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근데 구조조정을 겪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대출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가 어쨌든 창업을 했는데, 근데 폐업을 결단하게 된 배경은 빚을 변제하지 못할 때, 네. 한국 경제가 외환 위기에 처한다. 대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 외환 위기인 거예요. 재정 불안이 와서 재정 위기가 온다. 프랑스가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면 역시 국가가 재정 상태가 정부가 빚을 변제하지 못할 때, 국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 재정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가 어떻게 폐업하는가? 빚을 변제하지 못해. 다 폐업 위기 이런 것들은 빚을 변제하지 못할 때. 네. 그러니까 매출액 가지고 이자와 원금 상환마저 어렵다 하는 지점. 그러니까 뭐 임차료 내고 뭐 인건비 내고 네. 소재 원자재 가격 내고 다 내고서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 내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텐데 그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 자체가 안 되니까 네.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 한국 경제가 얼마나 실물 경제적으로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내가 자영업자가 아닌데요. 근데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들의 형제 혹은 우리들의 친구 중에는 자영업자 꼭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경제를 참 어렵게 만드는 사인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한국 경제가 지금 4년 연속 지금 소매 판매액 지수가 마이너스가 떴다는 건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심각한 겁니다. 뭐 반등의 여지가 없나요? 지금 경제도 이제 항상 나쁘다 보면 또 이렇게 좀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뭐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으나 네. 지금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일은 네. 소비 진작에는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어떤 정책이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같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쿠폰이 소비 진작에는 기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역시 이것이 자영업자의 활로에는 도움이 돼요. 매출액 증가에는 도움이 돼요. 네. 소비 쿠폰으로 예를 들면 10조 원을 발행해요.
그럼 10조 원만큼 소비 지출이 이루어지니까 GDP 우리나라 전체 GDP의 일부 10조 원만큼의 GDP 증액은 될 겁니다. 자영업자의 매출액은 늘어날 겁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소비 쿠폰을 발행함에 따라서 나타날 부작용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근데 다만 이 소비 쿠폰이 일시적인 소비 증진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소비 증진을 유도할 것인지는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라도 이 고리에서는 끊고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소비 쿠폰 제2의 소비 쿠폰이 없다면 그러면 일시적으로 회복되고 다시 또 빠지고. 그러면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것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좋겠죠. 당연히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좋은가에 대한 고찰은 좀 있을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의 투자액도 뭐 수백조 단위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거고 네. 국내 투자가 지금 뭐 확 늘어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닌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좀 해소가 될까요? 이 경제는 그냥 계속 안 좋아지기만 하는 건지. 네. 자,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내 투자가 위축된다는 거예요. 대미 투자를 이만큼 약속한 그냥 부익남님이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은 한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를 100대 만들다가 200대 만들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에 설비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한국에서의 가동률을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네. 한국에서의 설비 투자를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와 가동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고용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수 경기 침체나 이런 것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네. 전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런 상황을 대처해 나갈지 대응해 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아까 내수는 좀 앞으로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지만 네. 사실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또 실적은 또 별개의 얘기라고도 또 하셨잖아요. 수출은 또 맞습니다. 다른 데서 지어서 어차피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또 재테크를 얘기하는 채널이니까 네. 뭐 코스피 5천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정부가 또 출범을 했고 또 이제 주식 시장을 또 이렇게 상승시키려고 이제 상법 개정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기업들의 실적 자체는 그러면 조금 좋아질 여지 이런 것들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좀 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은 이제 국민으로서는 안타깝죠. 왜냐하면 미국이 아닌 같은 규모를 한국에 투자를 이끌었었다면 그렇죠. 그러면 네. 정말 성장률도 올라갈 것이고 왜냐하면 GDP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설비 투자, 네. 투자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투자액이 그 자체가 또 우리나라 경제를 증진시키고 이 투자가 더 유입될수록 일자리를 만들고 선순환을 기여해요. 네. 근데 다른 나라의 투자를 약속하는 과정에서는 국내 설비 투자를 늘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 예를 들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게 가장 안타깝고요. 다만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왜 하필은 미국에 투자를 단행할까 이런 걱정은 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고려하면 그거는 미국에서 돈이 되면 미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조선 발주가 많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럼 거기 조선업 공장 짓고 거기서 조선업 발주 수주해내는 거예요. 네. 역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관세를 지불하고 한국에서 만들까, 관세 안 받고 미국에서 만들까, 그것은 경영 전략인 겁니다. 기업들이 네. 따져보는 거예요. 계산기로 따져보고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릴 의견은 물론 지금 현재 한미 무역 협상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내려질지는 모르나 예단할 수는 없으나 미국 입장에선 그걸 미국으로 리테인 시키겠다. 미국으로 계속 추가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그게 어쨌든 투자의 개념이니까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할 때는 결론은 이렇게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2년 정도는 네. 리테인 시키겠다. 미국에 유보할 수 있도록 재투자로 이어질 수익을 거뒀어요. 그럼 그 수익을 다시 그 기업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 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평생 그러면 투자의 개념이 아니죠. 강탈이죠. 네. 근데 2년 정도 트럼프 정권에서 중요한 기간 레임덕이 찾아오기 전 단계 네. 그 정도는 사내 유보하도록 약속을 받는다든가 그런 조치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많은 수요를 매출액으로 가져올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코스피 5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가능하죠. 근데 어렵냐 싶냐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능하지만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다. 근데 코스피 5천을 이룰 거라고 상정하기보다는 이런 국면에서 오히려 그런 것이 기회가 되는 기업들을 포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경제 안 좋고 내수도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러면 투자를 우리가 좀 잘 해서 거기서 뭔가 좀 돈을 벌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개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좀 이어지는 편에서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제가 2026년 경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될 대주제가 네. 바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입니다. 자, 미국이 제로 금리로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 금리로 내리는 완화적 통화 정책은 아니에요.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그 유동성 퍼붓고 주가 폭등하고 그때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때보다는 조금 그 정도의 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의 4.5% 기준금리에서 3.5 혹은 3%를 향해 금리를 인하해 나갈 거예요. 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26년 5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 차기 연준 의장은 굉장히 트럼프의 충성심을 보이는 인물이 지금 충성심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차기 연준 의장을 한 10명 정도 지명해 놨어요. 그리고 누가 가장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인물인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거의 약속하다시피 하는 약속을 공언하는 인물.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기조로 정치적 행보로 독립성을 좀 무시하고 이렇게 행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SLR이라고 하는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추진한다든가 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해서 미 국채 매입처를 충분히 확보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역시 OBBBA법 통과해서 국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유동성 공급을 한다든가 이게 다 유동성이에요. 네. 근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근데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위험한 구간들은 옵니다. 자본시장에서 보면 그 위험한 구간들을 캐치하셨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는 경기는 안 좋은 게 맞아요. 네. 구분하십사 말씀드린 거예요.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을 구분하셔서 실물 경제는 분명 안 좋을 겁니다. 조금 이따 세계 경제도 말씀드리겠지만 안 좋을 겁니다. 세계 경제가 좋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유동성 장세라는 건 명확한 겁니다. 이걸 구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실물 경제가 좋았나요? 안 좋았죠. 안 좋았어요. 근데 주가는 왜 상승했죠? 돈이 부동산 풀리니까. 가격은 왜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구분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본시장, 자산시장에 일어나는 현상이 구분돼서 물론 연결고리는 있습니다. 연결고리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연결고리는 있지만 이걸 구분해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거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집값 떨어질 거야. 이거 아닌 겁니다. 경기랑 부동산 시장, 경기랑 자본시장을 구분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역시 자본시장을 끌어올리는 동력은 다른 것이니까 구분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국면에서도 기회를 찾는 기업들은 있을 거예요. 네. 실적이 뒷받침될 만한 그런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자영업을 하기보다는 뭔가 투자를 좀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냥 이해도 뭐 되는 그렇습니다.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네.